새벽에 강 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멈춰섰습니다. 아들 태연과 며느리 윤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 정말 미치겠어.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렇게 나한테 따지시고 그래? 윤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윤주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을라? 들으면 어때? 당신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이해 못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 당신은 직장에서도 인정 못 받고 승진도 못하고 이런 남편 둔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강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파. 제발 그만해. 강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주가 태연을 때리고 있는 것이었을까? 설마 내 아들이 아내한테 맞고 사는 걸까? 강 씨는 눈치 없이 방방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거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살살 걸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거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강 씨가 며느리에게 당한 서름과 어떻게 철없는 며느리의 행동을 확실하게 고쳐놓으셨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앞서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병원 장례식장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듯 하다가 다시금 무척 쌀쌀해진 날씨에 남편 잃은 강 씨의 마음은 속절없이 얼어붙어 버렸죠. 강 씨는 남편 최병국의 영정사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들 태연이 강 씨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큰아들 태연은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아버지를 닮아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이야. 강 씨가 다시 눈물을 훔치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휴대폰 알림음이 조문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강 씨의 며느리 윤주가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저기 윤주는 뭐 하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돌려 자기 아내를 바라보더니 급히 다가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와서 어머니 좀 도와드려. 며느리 윤주는 놀란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그 표정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어머니. 중요한 메시지가 와서 친구들이 위로 문자를 보내줘서 답장하고 있었어요. 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연히 윤주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위로 메시지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에 대규모 할인 박앤세일 알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빈집으로 돌아온 강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남편 없이 너무 적막했고 매일 밤 홀로 자는 침대는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그냥 내 집에서 살 거야. 익숙한 곳이니까. 태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와 함께 사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집방도 넉넉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실 것 같아서요. 강 씨는 아들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자 민우도 볼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너희 부부 생활에 방해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 전혀요. 윤주도 좋다고 했어요. 민우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고요.
강 씨는 아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윤주도 동의했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장례식에서 본 윤주의 모습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강 씨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 달 후 태연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손자 민우는 할머니가 오신 것을 기뻐했고 윤주도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 출근하고 민우가 학교에 간 후 집에 강 씨와 윤주 둘만 남았을 때 며느리 윤주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집 좀 봐주세요. 윤주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보통 늦은 오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기다렸지만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가 태연의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윤주가 처음으로 강 씨에게 돈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민우 학원비가 갑자기 올랐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우 아빠 이번 달 보너스가 안 나와서. 강 씨는 즉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윤주에게 건넸습니다. 손자를 위한 일이니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냉장고가 고장나서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민우 체험학습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어머니, 이번에 애들 아빠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월급이 깎였어요. 처음에는 이유가 다양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고 금액도 커졌습니다. 강 씨는 평생 절약해온 연금과 남편의 퇴직금으로 윤주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강 씨는 윤주의 방에서 우연히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옷이 있었고 영수증에는 그녀가 전날 윤주에게 준 민호 학원비와 비슷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연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강 씨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태연과 윤주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통장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요즘 돈 쓰는 걸 보면 꼭 치매 초기 증상 같다니까요. 강 씨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그것도 자신의 돈을 요구하던 윤주가 그런 말을. 그래? 엄마가 돈을 막 쓰신다고? 네, 어제도 대형마트에서 필요도 없는 걸 잔뜩 사오셨어요. 내가 말려도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통장 관리는 내가 해드릴게요. 강 씨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어제 마트에 간 것은 윤주가 부탁한 장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태연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너가 좀 봐줘. 나도 요즘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강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니요. 그날 밤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이 출근하고 윤주가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자 강 씨는 용기를 내어 윤주에게 물었습니다. 윤주야, 어제 내가 치매 있다고 했니? 윤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난 분명히 들었어. 네가 태현이한테 내가 돈을 막 쓴다고 일러 바쳤던 걸 말이다.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했잖아. 윤주는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강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는데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날 이후로 강 씨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교묘하게 강 씨를 흔들었습니다. 물건을 옮겨놓고 강 씨가 찾지 못하면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라고 말하거나 강 씨가 한 말을 일부러 왜곡해서 아들 태연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윤주는 민우에게도 할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심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요즘 이상해. 할머니가 화내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그 결과 민우까지도 점점 강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손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주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강 씨는 자신의 통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강 씨가 윤주에게 물었습니다. 윤주야, 내 통장 못 봤니? 윤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민우 아빠가 저보고 관리하라고 해서 제가 맡았어요. 어머님이 종종 깜빡하시니까 돈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강 씨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돈 관리를 꼼꼼하게 해왔고 통장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주의 말투는 너무나 확신에 찬 것이어서 강 씨조차도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강 씨의 개인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윤주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강 씨가 태연에게 이야기하려 해도 며느리는 항상 먼저 아들 태연이에게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씨는 우연히 윤주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연금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번에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 갈 거야. 내가 통장 관리하니까 몰래 찾아 쓸 수 있어. 아후 걱정 말래도요. 어머니 요즘 치매 온 것 같아. 아, 정확히는 치매는 아닌데 내가 왔다면 온 거지 뭐. 원래 노인네들 깜빡깜빡하잖아. 거기다 대고 자꾸 치매세요. 치매세요? 하면 자기가 진짜 치매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 너네도 나중에 한번 써먹어 봐봐. 강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일이 납득이 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부터 있었던 그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 밤 강 씨는 용기를 내어 태연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 늦게 귀가했을 때 그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나 회사에서 망했어. 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강 씨는 곤죽이 된 아들의 상태를 보고 며느리 이야기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내 프로젝트를 또 통째로 갈아엎었어. 이러다 승진은커녕 잘릴지도 몰라. 강 씨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강 씨는 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집에서 며느리의 여우 같은 행동까지. 태연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 씨는 태연이 출근한 후 조용히 자신의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오래된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딸 수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강 씨의 딸은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강 씨의 급한 연락에 즉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강 씨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윤주의 행동, 아들 태연의 상태,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까지. 수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건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윤주 언니가 엄마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수지는 즉시 휴가를 내고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씨는 딸의 지지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너무 급하게 오지 말고 우선 내가 증거를 좀 더 모을게. 윤주가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태현이한테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알아내야 해. 수지는 동의했지만 엄마가 당장 위험하지는 않은지 걱정했습니다. 엄마, 혹시 윤주 언니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 있어요? 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주가 자신에게 직접 손을 댄 적은 없었지만 태연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아니, 나한텐 그런 적 없어. 하지만 네 오빠는 잘 모르겠다. 그날 밤 강 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방법대로 말이죠.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 씨는 매일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윤주가 태연에게 하는 말,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 윤주의 쇼핑 영수증 등을 조용히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에 강 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멈춰섰습니다. 아들 태연과 며느리 윤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 정말 미치겠어.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렇게 나한테 따지시고 그래? 윤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윤주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을라? 들으면 어때? 당신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이해 못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 당신은 직장에서도 인정 못 받고 승진도 못하고 이런 남편 둔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당신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짝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파. 제발 그만해. 강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주가 태연을 때리고 있는 것이었을까? 설마 내 아들이 아내한테 맞고 사는 걸까? 강 씨는 눈치 없이 방방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거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살살 걸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데?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내가 당신 어머니 돈 아끼면서 관리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판에. 그 말에 이어 또다시 탁 소리가 들렸고 태연의 낮은 신음이 이어졌습니다. 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내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바로 옆방에서. 강 씨는 바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녹음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급해. 내일 당장 와야겠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의 얼굴에는 작은 멍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화장을 하고 출근했지만 강 씨는 그 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윤주가 민우를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에 태연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연의 몸에 생긴 멍과 상처를 찍은 사진들이 있는 태연의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태연의 고통스러운 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윤주가 화를 냈다. 내가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엄마에겐 말할 수 없다. 남자가 아내에게 맞는다고 하면 창피해서. 강 씨는 그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후 딸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강 씨는 모든 증거를 수진에게 보여주었고 둘은 즉시 박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정희 씨,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그리고 아드님에 대한 경제적 학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강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연이가 창피해할 것 같아요. 남자가 아내에게 맞는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피해자를 더 고립시키는 거예요. 남성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해요. 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행동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는 태연, 수진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 윤주는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 있었습니다. 태연아, 이제 다 알았다. 윤주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태연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강 씨가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약해서. 남자답지 못해서.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란다. 수진이도 지 오빠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가 있잖아. 함께 이겨낼 거야. 그들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위해 임시보호 명령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가 술에 취해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강 씨, 태연, 수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즉시 경계했습니다. 뭔 작당 모의라도 하셨어요? 무슨 가족 회의예요? 나 빼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주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의 단호한 어조에 윤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뭔데? 또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야. 너가 날 때린 것, 어머니 돈을 훔친 것, 그리고 우리를 속인 모든 것에 대해서.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곧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 어머니가 또 이상한 말을 하신 거지?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거.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네가 우리 모두를 속인 거지. 태연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주가 태연을 때리는 소리와 모욕하는 말들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윤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날 감시한 거야? 네 행동을 증명한 것뿐이야. 윤주는 갑자기 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연이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윤주야. 내일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이혼할 거고. 며느리 윤주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다 후회할 거야. 특히 당신, 태현. 당신은 나 없이 못 살아. 당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잖아. 윤주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깬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태연이 민우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아빠랑 엄마가 좀 이야기하고 있어. 할머니랑 이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진이 민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태연은 계속해서 윤주와 대면했습니다. 윤주야, 네가 가져간 어머니 통장 다 돌려줘. 그리고 네가 어머니 돈으로 산 물건들. 그 내역도 다 알고 있으니까 변명하지 마. 윤주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준 돈이야. 내가 훔친 거 아니라고. 거짓말 그만해. 녹음 파일이 다 있어. 너가 어떻게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가져갔는지. 윤주는 결국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강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다음 날 그들은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사기 등의 혐의로 말이죠. 경찰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윤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주는 친정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고 그녀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강 씨의 돈으로 산 명품들,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그녀의 계획적인 행동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태연과 민우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오랜 시간 동안 학대받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민우 역시 부모의 갈등 속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한국에 머물면서 가족들을 지원했고, 강 씨는 모든 법적 절차를 뒷받침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과 친권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정희 씨 아드님이 친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느님의 학대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박 변호사의 말대로 재판부는 태연에게 민우의 단독 친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며느리 윤주는 가정폭력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 씨와 아들 태연, 손주 민우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태연은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새 학교에 적응하며 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방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떠난 지 1년 반이 되는 날이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태연이는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민우도 잘 자라고 있다. 수진이도 종종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해온다. 가끔은 내가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다. 강 씨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칠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왔어요. 민우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우야, 학교는 어땠니? 재밌었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예쁘대요. 민우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빠와, 그리고 멀리 있는 수진 이모까지 모두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할머니, 나 그리고 수진 이모. 강 씨는 감동했습니다. 민우의 그림 속엔 윤주가 없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민우야. 저녁 식사 시간 태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활기가 돌았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강 씨와 민우는 기뻐하며 태연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아빠 대단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최고. 태연은 웃으며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강 씨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가 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너가 민우를 위해,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일어선 거야.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영화를 보는 동안 강 씨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단단해졌어. 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영상통화 걸어왔어요. 태연이 전화를 받자 화면에 수진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엄마, 민우. 다들 잘 지내?
응, 다 잘 지내. 너는 어때? 저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거든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수진이 가까이 오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자주 만날 수 있겠죠? 민우도 이모랑 많이 놀자.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며느리의 배신으로 무너질 뻔했던 가족이 이제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행복해지고 있어요. 당신이 없는 건 여전히 아프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당신. 몇 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용기가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강 씨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어땠을까? 아마도 태연이는 계속해서 학대받고 민우는 불건강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다. 나 역시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해졌을 테고 가끔은 나이 든 사람들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 내가 그날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족은 상처를 딛고 더 강해졌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늘 그렇듯이 강해졌구나. 라고 말하면서 강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말이죠. 강 씨는 자신의 선택이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모두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가족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처와 배신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약해 보일 때가 사실은 가장 강했던 순간이었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을 때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어. 창밖에서 민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이 그를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강 씨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나 학원 그만뒀어. 저녁 식사를 하며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응? 갑자기 왜? 당신 여유 좀 있나 봐. 어떻게 학원 다니면서 아버님 간병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여유 있냐고 지금 비꼬는 거예요. 남편은 이 씨의 눈도 안 쳐다보며 식탁에 고개를 쳐박고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이 씨에게 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잖아.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 씨는 남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픈 시아버지가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 씨는 허망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지쳤어요. 이대로는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저녁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아버지인데. 뭐요? 당신은 왜 나만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 집안 사람들은 다 뭐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 나 못해? 나 안 해. 니네 부모, 니네가 데려다 키워? 오늘의 사연 보내주신 이지연 씨는 그날의 전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피아노 학원에서 마지막 학생의 레슨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던 그때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이 씨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평소 무덤덤하던 남편의 처음 듣는 떨리는 목소리에 이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원식 씨는 77세의 나이로 지방에서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혼자서 소박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위독하세요? 뇌졸중이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나 지금 아버지께 내려가는 중이야. 이 씨는 서둘러 학원 일을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 씨는 문득 시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시아버지는 까다로운 분이셨지만 이 씨가 정성껏 시부모님을 모시자 마음을 열고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며느리로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씨와 남편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이었고 졸업 후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슬하에 아들 박민호와 딸 박수진을 두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28세로 대기업에 취직해 독립했고 딸 수진은 26세로 결혼해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 씨와 남편은 노후 계획의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아 부부만의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아이들 이제 다 자리 잡았으니 우리도 좀 여행 다니면서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제주도에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건 어때? 나 은퇴하면 바로 가보자. 그렇게 부부는 미래를 함께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20대 초반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집 근처의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30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남편 박 씨 역시 건실한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정년까지 3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남편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으신데 왼쪽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말씀도 어눌하세요. 앞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의사의 설명을 듣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잘 모실 거예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시아버지를 뵈었을 때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꼿꼿하고 강인하셨던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약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저희예요. 걱정 마세요. 빨리 나으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못하셨지만 의식은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이틀 후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 씨와 남편은 앞으로의 일을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동생 박성민과 여동생 박미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활병원에 모셔야 할까요? 시동생의 물음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은 싫어하실 텐데. 그럼 요양원은요? 그건 더 싫어하실 거야. 가족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선뜻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누이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네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이면 병원도 가까워 좋고 재활 치료도 받기 편할 것 같은데. 이 말에 시동생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도 집에 계시니까 아버지 간병하기 편하실 거예요. 저희는 멀리 살아서. 이 씨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신다면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은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저희 집이 병원도 가깝고 제가 시간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 박 씨는 깊은 고마움에 이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많이 도울게. 그렇게 시아버지를 이 씨의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면서 이 씨는 집의 한 방을 시아버지를 위한 공간으로 정리했습니다. 침대도 새로 드리고 화장실에도 손잡이를 설치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교육을 받을 때 이 씨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하는 일상 케어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들으면서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항상 반유동식으로 드려야 하고 약은 3번으로 나눠서 드리셔야 해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 씨는 메모를 했습니다. 하루가 24시간뿐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한다는 건지. 남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여보. 이건 우리 둘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야. 이 씨는 남편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이 씨는 시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퇴원 날 시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담당인은 정기적인 재활치료와 꾸준한 약 복용을 당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씨의 집으로 오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이 씨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빨리 좋아지셔야 해요. 이렇게 이 씨의 집에 시아버지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녀의 고된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남편과 이 씨가 함께 시아버지를 돌보며 순탄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씨는 자신이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씨의 집에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출근 전에 시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고 주말에는 목욕도 시켜드리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씨도 피아노 학원 일정을 조정해 시아버지를 돌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도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에도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중요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아버지 저녁 약 빼먹지 말고 꼭 챙겨드려. 여보, 이번 주는 주말에 동창회가 있어서 다음 주에 아버지 목욕 도와드릴게. 이런 말들이 늘어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력이 점점 떨어져 식사 보조와 기저귀 교체까지 필요해졌습니다. 하루는 이 씨가 학원에서 레슨을 하던 중 시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화장실? 이 씨는 서둘러 레슨을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계셨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씨는 시아버지를 혼자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학원 일정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아버님을 혼자 두면 위험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여보. 하지만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내가 도와주기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 봤어. 하지만 그러면 우리 생활도 힘들어질 거고.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참아. 아버지도 곧 나아지실 거야. 여보, 아버님은 계속 돌봄이 필요해요. 이건 몇 주, 몇 달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남편은 이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여보.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리고 당신은 집에서 시간 조절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직장에 매여 있잖아. 이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왜 자신만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씨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시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운동을 도와드리고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에는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깨어나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실 뻔했고 이 씨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도 일어났지만 그저 괜찮아? 라고 물은 뒤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습니다. 이 씨는 그 순간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인간은 자기만 자빠져 자면 그만인가. 이렇게 24시간 내내 시아버지를 돌보다 보니 이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학원 일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토요일에 골프 약속 있어.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게. 여보, 약속 좀 미루면 안 될까요? 내가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셔서. 미안해, 여보. 다음에는 꼭 같이 갈게. 하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고 현관의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씨가 남편의 신발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 씨는 밤마다 울면서 지쳐갔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신 지 3달이 지났을 때 이 씨는 결국 피아노 학원을 완전히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그녀의 일이었지만 더 이상 병수발과 일을 병행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학원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나 학원 그만뒀어. 저녁 식사를 하며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응? 갑자기 왜? 당신 여유 좀 있나 봐. 어떻게 학원 다니면서 아버님 간병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여유 있냐고 지금 비꼬는 거예요. 남편은 이 씨의 눈도 안 쳐다보며 식탁에 고개를 쳐박고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이 씨에게
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잖아.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 씨는 남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픈 시아버지가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오로지 시아버지 간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젊을 적부터 유지해온 자신의 꿈과 목표, 학원과 사업, 인간관계까지 모두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밤중에 자주 깨셔서 화장실을 가시거나 물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지쳤어요. 이대로는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저녁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아버지인데. 뭐요? 당신은 왜 나만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 집안 사람들은 다 뭐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 나 못해? 나 안 해. 니네 부모, 니네가 데려다 키워? 라고 속으로 비명을 질러댔지만 차마 아픈 시아버지가 들으실까. 늦은 밤이라 고함도 못 치고 이 씨는 씩씩거리면서 송곳 같은 눈빛으로 무심한 남편을 째려만 보았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직장에서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또 일해야 해? 이런 대화는 항상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입장만 강조했고 이 씨의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어느 날 남편에게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간병인이라도 한 명 쓰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지쳤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아버지를 남의 손에 맡기자고. 그게 효도야? 그럼 당신이 직접 아버님을 돌보세요.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이 씨도 참다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다 들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 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이기심에 상처받았고 남편은 이 씨의 불평에 짜증을 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신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 출장 가면서 통장 좀 챙겨놔야겠네. 남편이 서랍을 뒤적이다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찬을 식탁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갑 안에 있지 않아요? 아니, 비상금 통장도 같이 가져가려고. 남편은 서류 보관함을 찾기 위해 방을 나갔고 이 씨는 식탁을 정리하며 시아버지께 식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하셨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이 씨가 정성껏 돌봐드린 덕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이 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출장이라고. 남편은 요즘 출장이 잦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틀 동안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고 했고 그 전에도 주말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아, 거기 있었네. 남편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별 생각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이것도 챙겨야지. 남편이 중얼거리며 다른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마도 메시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야. 곧 나갈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호기심이 생겨 부엌에서 나와 살짝 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응, 기다려. 1시간 후에 만나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묘한 들뜬 기운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통장 찾았어요? 응, 찾았어.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 남편은 가방을 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이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던 중 이 씨는 침대 밑에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지난주 남편이 출장 갔다는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호텔 이름을 보니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출장이라더니 집 근처 호텔이라고? 이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객실 요금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2인분이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랍 속에서 남편의 신용카드 영수증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들을 살펴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남편이 출장이라고 말했던 날짜에 모두 비슷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지만 남편은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비밀번호를 묻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지만 틀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이 씨는 아들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PC카톡을 열어보니 낯선 이름의 여성에게서 온 메시지들 여러 개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여보, 오늘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난번처럼 와인도 준비해 주세요. 사랑해요. 이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더 읽어보니 남편과 이 여성은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메일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이 관계가 시아버지가 오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이 씨는 증거들을 모두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봤으니까. 당신이 한 짓을 다 봤다고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내가 당신 아버님 수발 들고 있을 때 당신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당신 아버님 때문에 내 일도 내 인생도 포기했는데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끝이에요. 이 씨는 바로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매달렸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상처 입혔는지 알아요?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았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아버지를 걱정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없어도. 남편의 냉담한 반응에 이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아버지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으로 가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부싸움 소리를 듣고 불편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오랜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친구 집에 머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보냈지만 이 씨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빠가 아버지 간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많이 불편하신가요? 네, 오빠가 간병인을 쓰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셨대요. 올케 언니만 찾으신다고. 이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화가 났어도 시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 한번 가볼게요. 다음 날 이 씨는 옛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밀려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으로 가보니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시아버지는 이 씨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며느라. 이 씨는 시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자 시아버지가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너무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아버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셨습니다. 옆에 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이 씨가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거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씨는 편지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열어보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그날부터 다시 시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만날 때마다 냉담했지만 시아버지를 위해 집에 머물렀습니다. 남편도 이 씨가 돌아온 것에 안심한 듯했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갈비찜, 잡채, 시금치나물, 배추김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요. 아버님께 진지 잘 차려드리려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님께 맛있는 저녁 대접해드리려고요.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상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가 이 씨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씨가 가까이 가자 시아버지는 무언가를 건네셨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봉투와 함께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이 씨에게 봉투를 열어보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이 씨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지연아.
내가 바로 말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글로 남긴다. 사실 나는 얼마 전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들 자식이 있어도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데 며느리인 너가 나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준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다. 너는 내 진짜 딸이나 다름없어.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남기고 싶구나. 이 통장에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 그리고 내 집과 땅도 모두 너 앞으로 이전해 놓을 테니 부디 내가 없은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다오. 아들 관리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 씨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버님, 이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정말 고맙다. 네, 진짜 딸. 그날 밤 이 씨는 시아버지 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녘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지만 이 씨는 시아버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시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도 올라와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변호사가 읽어주었습니다. 본인 박원식은 모든 재산을 며느리 이지연에게 상속합니다. 이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공증까지 마친 법적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재산을 전부 올케 언니에게 주셨다고요? 시누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시동생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재산은 자식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도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분명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야.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고인께서는 명확한 의식 상태에서 이 결정을 내리셨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놀랐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야? 남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아버지를 빼앗아 간 거야. 아버지 마음을 조종한 거지? 시누이가 이 씨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아버님을 조종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버님이 아프실 때 어디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마음을 고쳐먹은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말이 맞아. 우리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잖아. 올케 언니만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어. 시동생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 씨를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당신 이겼어. 아버지 재산까지 다 가져갔으니 이제 완전히 당신 승리야. 이 씨는 남편의 비꼬는 말에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버님 돈 때문에 간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였어요. 그날 이후
이 씨는 남편과 별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집으로 이사를 했고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과 땅 그리고 저축된 현금까지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음악학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신우이 미영 씨는 이 씨의 편을 들어주었고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여전히 이 씨를 원망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도 이 씨에게 시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돈이야. 당신이 전부 가져가는 건 불공평해.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아버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동안 나한테 한 일들을 기억해요. 결국 이혼은 성사되었고 이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음악학원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고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씨의 학원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씨는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남편은 지난 1년 동안 술에 의존하며 살았고 결국 직장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줘. 제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마지막 1년 동안의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삶을 찾았어요. 아버님 덕분에.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음악학원을 키우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신우이 미영 씨와는 자매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가끔씩 아들과 딸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딸 수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이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선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녀는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아버지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헌신과 정성이 결국에는 보답받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언젠가는 꼭 보답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특히 오늘도 홀로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께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사연 채널 실버라디오 유튜브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